사람은 사랑할 때보다 사랑이 식었을 때 진짜 얼굴을 드러낸다 하죠. 함께했던 시간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역할에 불과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어느 50대 남자가 자신의 가정을 지키려 애썼지만 결국 그 마음마저 버림받고 다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상처를 견디며 버티는 당신에게 이 이야기가 조용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사연 365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두 아들을 둔 50대 가장입니다. 지방에 본사를 둔 중견 기업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며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야근도 잦고 현장 일도 도맡아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가족을 위해 땀 흘리는 건 기꺼이 했습니다. 지금의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였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웃을 때 입꼬리가 참 따뜻한 사람이었죠. 아내는 결혼 전까지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일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손재주도 좋아서 소품 만들기를 즐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늦은 나이에 만나 연애 인연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몇 년간은 알콩달콩 소소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결혼 후 아내는 다니던 어린이집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고 저는 야근과 출장으로 바쁜 와중에도 집에 돌아오면 아이 없는 우리 부부만의 조용하고 따뜻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 늘 감사했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지만 마음처럼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는 손재주를 살려 손바느질로 패브릭 장식품을 만들거나 작은 다육이를 키우며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어느덧 결혼 7년 차가 되었고 우리는 시험관 시술을 몇 차례 시도했지만 결국 시험관 시술을 포기했고 우리는 아이 없이 사는 삶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몇 달 후 아내가 자연임신에 성공했습니다. 그 감격은 말로 다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적처럼 찾아온 첫 아이는 우리 부부에게 새로운 빛이었고 아내는 다시는 못 올 순간들을 정성껏 받아 안았습니다. 아이를 얻기 전까지의 기다림의 시간들이 그 아이의 미소 하나로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 더더욱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고 저는 퇴근 후 늦은 밤에도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데우는 일이 당연해졌습니다. 아내는 그 안에서도 소소한 행복들을 느끼며 자주 제게 말하곤 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그래도 버틸 수 있었어. 이 아이도 우리한테 오고 싶었나 봐. 그리고 2년 뒤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둘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난 후 아내는 온전히 육아에 매진했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며 살림까지 도맡는 삶은 분명 고되고 지치는 일이었지만 아내는 힘든 내색 없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습니다. 저 역시 밤마다 이유식을 데우고 젖병을 씻고 기저귀를 갈며 함께 육아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종종 혼잣말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내 인생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하루가 다 애들 돌보다가 끝나버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헌신적이었지만 그만큼 자신을 소모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손톱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헝클어진 머리로 밥상을 차리는 모습을 보면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스치곤 했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웃지 않았고 깊은 밤 혼자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듯한 낌새를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육아가 원래 그런 거겠거니 하고 넘기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서 아내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조금은 내 시간을 가져도 되겠지? 아내는 동네 지인의 소개로 화장품 외판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만 활용한다는 말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저녁 늦게까지 외출하는 일이 잦아지고 회식이다, 워크숍이다 하는 이유로 주말에도 집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보다 먼저 일어난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또 어디 갔어? 우리랑 아침은 안 먹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식탁 위엔 전날 먹다 남은 반찬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아이 둘은 소리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점점 조용해졌고 아내의 부재는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점점 무언가 잘못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아내의 잦은 회식날 중 하나였습니다. 요즘 부쩍 늦는 날이 많아졌고 저는 익숙해진 듯 혼자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TV를 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까지 자주 외출하지 않았던 아내가 이제는 당연하다는 듯 밤늦게 들어오는 일상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생각을 하며 졸고 있던 그 밤, 아내는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저는 술 취한 아내를 방에 데려다 놓고 한숨 돌릴 즈음 아내의 핸드폰이 침묵을 깨고 진동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든 핸드폰 화면엔 저장되지 않은 번호로 잘 들어갔어라는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메시지함을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믿기 힘든 내용들이 차례차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내와 누군가가 나눈 다정한 대화들, 함께 찍은 듯한 사진들, 심지어는 며칠 전이라던 워크숍 날 밤의 숙소 사진까지. 저는 혼란스러움에 밤새 뒤척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던 아내에게 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네 핸드폰에 온 메시지 내가 다 봤어. 이게 다 뭐야? 마치 그 순간은 판도라의 상자를 연 듯한 불길한 느낌이 엄습해왔습니다. 아내는 순간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니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나 더 이상은 당신 얼굴 보기 싫어.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채로 마주한 그 말은 제게 너무도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갑자기 이혼이야? 내가 뭐 잘못했어?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이젠 당신이랑 부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아이들을 생각해 말했습니다. 이혼은 아직 아니야. 애들이 아직 어리잖아.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자 아내는 크게 한숨을 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당신이 너무 싫다고. 같이 있으면 숨 막혀. 당신한테 애 키우라고 안 할게. 애들은 내가 키워. 당신도 자유로워지고 좋잖아, 안 그래? 저는 너무 어이없고 당황스러웠어요. 더 이상 내가 알던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아내는 조급한 말투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여보, 우리 결혼하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살자고. 가사, 육아, 생활비는 반반. 우리 이제라도 각자 자유롭게 살아보자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는 건 싫어. 우리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 당신 혹시 요즘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거 있어? 아내는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다 지쳐서 그래. 저는 조용히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장 이혼 얘기하지 말고 며칠 친정 가서 머리도 식히고 와. 애들은 내가 잘 볼게. 당신도 마음 좀 추스르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저는 아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2주간 저와 아이들을 두고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2주가 지나도록 아내는 제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8살, 6살 된 두 아들이 애타게 엄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이들과 화상통화한 게 전부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초조한 마음뿐이 없어요. 아내를 잡을 방법은 아내가 요구한 조론뿐일까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는 뭔가 단단히 마음먹은 듯한 태도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가 집으로 다시 와서 신나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이 집에는 아직도 아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말한 거 생각해 봤어? 조론하는 거 말하는 거지. 제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어요. 응. 조론. 우리에게 최선은 그것뿐인 것 같아. 나는 생각 정리가 끝났어. 당신만 결정하면 돼.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도 남남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다시 잘해보려 했었습니다. 주말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밥 먹자. 애들도 엄마 기다리잖아. 하지만 아내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약속 있어. 늦을 거야. 그날 식탁엔 3사람분의 음식만 덩그러니 놓였고 아이들은 젓가락을 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제 눈치만 보면 첫째가 입을 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또 안 오는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엄마는 일이 좀 있어서. 우리끼리 맛있게 먹자. 엄마는 우리랑 있는 게 싫은가 봐. 너무 속상해, 아빠. 그날따라 유난히 아이들이 조용했습니다. 식사 후에도 저는 아이들과 보드게임을 하며 웃어보려 했지만 허전한 마음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저에게 평소에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다정한 모습으로 저를 대하더라고요. 저랑 눈을 맞추고 웃으며 대화도 먼저 걸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니 예전 생각이 나 기분이 좋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더러운 욕심을 숨긴 아내의 뻔뻔한 모습이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엄마랑 애들이랑 여행 좀 다녀올게. 그동안 자기가 애들 보느라 제대로 당신 시간 갖지도 못해서 많이 힘들었잖아. 이번 주말은 푹 쉬면서 진짜 혼자만의 시간 보내. 갑작스러운 배려에 저는 놀랐지만 어쩐지 마음 한켠이 불편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금요일 저녁에 미리 아이들과 함께 처가댁으로 갔습니다. 다음날 이른 아침에 저는 아내에게 여행 가서 맛있는 거라도 사 먹으라고 여행 경비를 전해주러 처가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집 앞에서 낯선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짐을 트렁크에 싣고 있었습니다. 빨리 타. 비행기 시간 촉박해. 응, 잠깐만. 이거 놓고 갈 뻔했네.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엄마와 아이들과 함께 여행한다는 아내는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연남과 여행을 준비했더라고요. 저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탄 차가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까지도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배신, 허탈함. 그날 저는 더 이상 아내를 기다릴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각자 너무나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에게 시간을 주면 다시 되돌아올 거라던 제 믿음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회사와 집을 오가는 단조로운 삶 속에서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지키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제 삶도 메말라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집에 머무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는 점점 더 아이들하고만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몰두하던 어느 날 한 사람과 자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같은 부서에서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그녀는 세심한 배려로 동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10년 전 결혼한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 후 사무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쌓이고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버렸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저는 처음으로 제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들어주었고 때로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퇴근 후 함께 걷기도 하고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안에 조금씩 굳어가던 마음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알아가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가벼운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그녀가 불쑥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참 오랫동안 같이 지낸 것 같아요. 내가 대학 졸업하고 입사하고 20년이란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그쵸? 나 처음 입사했을 때 선배가 참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몰라요? 멀리서 조심스럽게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소리 소문 없이 연애하더니 결혼까지 바로 직진하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마치 어깨 위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직접적으로 고백을 하지 않았지만 같이 있으면 많이 편하고 안정이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나면 되돌아오는 길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겨울이 지나고 봄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그녀와 조금 더 자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말없이 함께 걷는 길, 서로 웃으며 나누는 짧은 대화들 속에서 나는 다시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녀와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오랜만에 웃으며 음식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주고받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네, 바로 제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엔 전에 봤던 그 내연남이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순간 당황했지만 애써 표정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식사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눈이 마주쳤지만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선배 어디 가요? 아직 음식도 다 안 나왔는데. 그녀가 물었고 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좀 소화가 안 돼서. 미안해.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마시며 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분노도 질투도 아닌 그저 허탈한 감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아내와 내연남이 같이 들어온 걸 봤어. 그 모습을 보니 이제야 확신이 드네. 난 더 이상 저 사람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 그녀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그 온기에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 즈음 아내와 내연남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내연남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둘은 자주 다투며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시선을 다시 제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만 시선을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에게 온 변화를 본능적으로 감지한 듯 갑자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자고 했고 제 퇴근 시간을 유난히 자주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아내의 입에서 나오는 우리 가족이라는 말이 왜 이리도 거북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날도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애들이랑 영화 보러 갈래? 요즘 애들도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어 해. 나도 당분간은 주말 근무가 없어서 자기랑 아이들이랑 여행도 가고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이번 주말엔 약속이 있어. 다음에 보자.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며 의미 없는 한 계절을 보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저를 붙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애들도 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저는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 그 순간 아내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그래? 그럼 잘 들어. 유책 배우자는 너야. 내가 증거 다 모아놓은 건 몰랐지? 너 그 여자랑 바람났잖아. 아내는 저에게 더 독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절대로 네 맘대로 못해. 나랑 다시 안 한다면 이혼도 못하는 거야. 그 여자랑 계속 만나봐. 난 절대 가만 안 있어. 회사든 법원이든 끝까지 갈 거니까. 아내는 제가 아내의 내연남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도끼 품은 그 말은 저를 더 아내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회사 정문 앞이 어수선했어요. 어디선가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정영진 그 사람이 제 남편이에요. 여기 근무하는 정영진 차장. 지금 불러주세요. 당장이요. 나는 자리에서 멍하니 일어나 창밖을 봤습니다. 불안한 예감은 늘 틀리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정문에서 아내와 경비 직원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부장님이 내 자리로 와 말했습니다. 정 차장, 아래 로비에 부인 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근데 상황이 좀 많이 곤란하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보니 아내가 복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하나둘 제 눈치를 살피며 웅성거렸습니다. 여기 정 차장이랑 이지영 과장? 그 둘 연놈들이 바람났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식으로 회식하고 퇴근하는 거 다 사진 있어요. 다 있어요. 아내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들며 마치 증거라도 들이미는 듯 휘둘렀습니다. 눈은 벌겋게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는 갈라질 듯 떨렸지만 표정만은 어딘가 승리에 취한 듯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과장이에요? 이런 사람이 차장이에요? 이딴 사람을 놔두고 회사를 굴러가게 한다고요? 가정 있는 남자가 버젓이 회사 여직원이랑 사내 연애한답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로비는 금세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시선을 피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사는 그날 조용히 불러 정 차장, 일단 진정하고 앉아봐요. 아무래도 회사 지침상 한 달 정직 처리해야 할 것 같아. 부서 분위기도 있으니 아마 조만간 부서도 바꿔야 할지도 몰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저 가만히 책상 서랍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내야겠구나. 이 사람, 이제 더는 내 사람이 아니구나라고요. 정직 통보를 받고 사무실을 나온 날 저녁,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잠깐 볼 수 있을까?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 앞 커피숍에서 뵐게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저히 무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입이 잘 안 떨어졌습니다. 다 들었지? 오늘 그 사람 회사까지 찾아왔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문 벌써 돌고 있어요. 선배 많이 놀랐죠. 나는 커피잔을 든 채 손끝을 떨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창피했어.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거든. 그 순간 그냥 모든 게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그녀는 내 말을 가만히 듣다가 조용히 내 손등을 덮었습니다. 선배, 제가 선배 인생의 짐이 된 건 아닌지 솔직히 그게 걱정이에요. 나는 그제야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처음부터 나한테 짐이 아니었어. 되려 나란 사람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살아있었구나 싶더라.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나는 작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리할 거야. 법적으로, 감정적으로. 전부 다. 근데 너한테 하나만 약속할게. 앞으로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살아볼게. 그녀는 내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배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좋네요.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고 그동안 모아뒀던 증거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불륜 정황, 대화 기록, 졸혼 계약서, 사본까지 말이죠. 변호사는 한 장 한 장 넘겨보더니 말했습니다. 부부가 이미 남남처럼 살았고 결혼 제안도 명백히 아내 쪽에서 시작됐네요. 그리고 아내가 먼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요. 이 정도면 정영진 씨를 유책 배우자로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셔도 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햇살 좋은 날이었습니다. 차가 지나가는 도로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굳이 위자료는 안 받을 겁니다.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확실하세요? 청구해도 전혀 무리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웃지도 않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하고 얽혀있는 시간은 이제 그만이었으면 좋겠어요. 더 끌면 나까지 이기적으로 변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젠 그냥 벗어나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남고 싶었습니다. 이기적인 어른들의 싸움에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랬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갈등을 단단히 끊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는 복수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사이다처럼 통쾌한 법적 승리도 악착 같은 맞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내 감정을 닫아버렸어요. 사람이 사랑을 하다 보면 참고 견디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래된 저희 착각이었더라고요. 누군가를 붙잡는 것도 용기지만 놓아주는 건 더 큰 용기였다는 걸 반백살이 돼서야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누군가가 혹시라도 자신의 존엄을 잃은 채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내가 나를 지키면서 하는 것입니다. 참는 것도 하루 이틀입니다. 참다 보면 내 마음이 죽습니다. 그게 가족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과의 인연을 놓고 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려 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오늘도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연 365 라디오 드라마였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